뭐야? 새벽 1시. 팬티만 입고 있었던 나는 헐레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반바지와 반팔을 꺼내 입었다. 뭐야, 이 시간에. 잠시만요. 핸드폰을 침대에 내팽개치고 책상 위에 국물만 남은 컵라면은 치울 새도 없었다. 난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는 문을 열었다. 헌데 아무도 없었다. 혼자 지내다 보니 환청이 느껴지는 건가 하며 다시 문을 닫고 잠궜었다. 그날은 그렇게 다시 밀린 공부를 끝내면서 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다시 잠에 청하려는데 잠에서 깬 건 핸드폰 알람 소리가 아닌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 무언가. 경건하지만 묵직하지는 않은 소리. 노크 소리였다. 잠결에 들어서 꿈인 줄만 알고 다시 몸을 뒤척이려던 순간 분명하게 내 귀에 박혔다. 침대에서 헐레벌떡 일어나 의자에 걸쳐있는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역시 날 반겨주는 건 피상구 등에서 새어나오는 초록색 불빛뿐이었다.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타겟이 되었나 보다. 누군가의 심심함을 달래줄 타겟 말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다. 그렇게 난 다시 한참을 뒤척이다 다시금 잠이 들었다. 여름을 알리는 아침 애미 소리에 나는 다시 초점을 잡는다. 그리곤 다시금 꿈을 휘어잡는다. 토익책을 펴고서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 그날 외울 영어 단어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어서는 지갑을 챙기고 고시원 옆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 먹는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작은 방이라기보다는 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이곳에서 영어 단어들을 읊어대며 인스턴트 쌀밥을 목구멍에 채운다. 그리고 그때 그 녀석이 왔다. 나는 무시했다. 판청이거나 장난이겠지. 어차피 지금 나가봤자 그 녀석을 잡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 다시금 나는 나무 젓가락을 들고 밥을 풀려는데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다. 네, 잠시만요. 어쩌면 총무거나 옆방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했다. 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려는데 문 밖의 복도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공부는 망가졌다. 난 옷을 챙겨 입고는 녀석이 다시 오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녀석을 잡을 그 순간을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오지 않았다.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펜을 잡았지만 옷을 벗진 않았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문 밖에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고시원 총무가 복도를 청소하는 소리였다. 난 또다시 예민해졌다. 머릿속에선 녀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부터 만일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온갖 시뮬레이션이 다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의 여백도 없는 세 번의 노크 소리다. 내 귀로 박혀 들어왔다. 마침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문까지의 거리는 그저 책상에서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바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고시원 총무가 내게 등을 보인 채 바닥을 쓸고 있었다. 아, 그 개같은 새끼가 총무였네. 저기요. 예? 총무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날 쳐다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크하셨죠? 난 미간을 찌푸리고 물어보았다. 세게 나가야 했다. 그 순간만큼은 박력 있게 나가야 했다. 그리고 총무는 아니요, 안 했는데요? 라며 시치미를 뗐다. 난 차마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평소의 나로 돌아와서 말을 버벅거리며 죄송하다고 말하며 가볍지 않은 목례와 함께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다시 의자에 앉는 순간 난 다시 문을 열었다. 아무리 소심한 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진도는 전혀 못 뺐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노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편히 자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다. 아니 저기요! 총무는 우리 집 문 바로 앞에 있었다. 예? 왜 그러세요? 마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그 모습에 더 화가 치밀었다. 지금 노크하셨잖아요. 장난쳐요? 그러자 총무의 얼굴이 굳었다. 총무의 굳은 표정과 그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안에서 노크하던데요? 실망감이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눈이 아플 정도로 나열된 노트의 숫자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난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필사적으로 찢어낸다. 노트의 귀퉁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슬리지만 이 손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다 어느새 방 안은 찢겨나간 종이로 메꿔졌다. 분석? 기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동생이 열심히 한다는 공부가 이런 거였다면 난 녀석을 뒷바라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찾아오는 이 허탈감. 이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노트를 꺼내 찢는다. 동생에 대한 믿음도 같이 찢긴다. 의미는 없었다. 그동안 보내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들을 전부 로또를 사고 로또 번호로 연구하는 데 쓰였다니. 방 지하 자취방, 창문 너머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니 다양한 브랜드의 운동화들이 발맞춰 지나간다. 동생이 갖고 싶어 하던 브랜드도 보인다. 창밖에 보이는 발걸음들은 사뿐, 사뿐. 마치 좋은 일이 있는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인다. 그러다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네. 박정훈 학생요? 아, 그분 대학 등록금 안 내신 지 꽤 오래됐는데요. 동생은 1학기를 제외한 다른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분명 꼬박꼬박 입금시켜줬었다. 머리도 좋고 공부에 뜻도 있던 터라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었다. 부모님 없이 자라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눈칫밥 먹었던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내 동생.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며 지원해줬었다. 누나에게 늘 미안하다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동생 얼굴이 떠오른다. 눈물이 났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믿을 수가 없었다. 행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했다. 동생의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내가 마주친 건 구겨진 로또 용지들, 그리고 빈 술병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열심히 로또를 분석했을 이 노트.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구불구불한 글씨가 들어온다. 폭발하는 감정으로 덜덜 떨리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로또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노트를 채울 수 있을까? 난 힘없이 노트를 펼쳐놓았다. 쓸모없는 노트라는 걸 알지만 천천히 넘겨보았다. 다음 로또 번호로 예측하는 숫자부터 1등 당첨이 많이 나온 로또 명당 지점, 또 궁합이 좋은 숫자, 로또에 좋은 미신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로또에 좋은 꿈들이었다. 똥꿈, 돼지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 좋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자기는 부모님 얼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서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많이 아쉬운 듯이. 동생은 언젠가 나에게 혹시 부모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래서 부모님 사진 있냐고 물어본 거였나 보다. 허탈한 표정으로 초점이 흐린 멍한 눈으로 그 페이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희망이 사라졌다.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니 곰팡이가 생겨 지저분한 천장이 보였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 짜증이 났다. 절망감과 배신감, 또 분노와 억울함, 온갖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도 신고 싶었다. 브랜드 운동화. 그의 동생 정우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누나의 낡은 신발이 보였다. 불길한 낌새를 느낀 정우는 누나 신발 옆에 조심스레 운동화를 벗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덜 묻은 하얀 브랜드의 운동화가 누나의 낡은 신발 옆에
고개를 돌리니 누나가 반지하 창틀에 목을 메고 있다. 누나가 보낸 문자 그대로였다. 붕 떠있는 누나의 두 발 밑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잘 자. 누나가 꿈에서 로또 번호 알려줄게. 정우는 누나의 다리 밑으로 베개를 깔고 누웠다. 그리고 누나가 꿈에 나오길 바라며 눈을 감았다. 작년 겨울, 남자친구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몸을 맡긴 내게 고양이는 내게 다가왔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화장실 모래를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아 그런지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다. 요즘 너 힘든 건 아는데 이건 정성의 문제야. 정성. 무슨 말인지 알지? 갑자기 일어난 당황스러운 일에 입을 열고서 그저 멍하니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그 멍한 표정은 또 뭐야? 알아들은 거야? 고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난 신발을 벗는 것도 잊어버렸다. 심장은 제 멋대로 뛰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곧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 정신이 잠시 어떻게 된 거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다 난 문득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업에 늦은 대학생처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고양이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털을 손질하고 있었다. 벗은 신발을 들고 조용히 신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허리를 굽혀 신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방에 들어가려 일어서는데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혀를 내밀어 앞발을 손질하면서 한쪽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 고양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최근 바쁘다는 이유로 사료도 잘 챙겨주지 않고 화장실도 청소해주지 않았다. 어쩐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료와 물을 채워놓고 화장실의 모래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모래에서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거봐, 내가 더럽다 그랬잖아. 너 같으면 그런 곳에서 볼일을 보고 싶겠냐? 화들짝 놀라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봉투에서 터져나온 모래가 거실을 어지럽게 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실엔 나와 고양이밖에 없었다. 뭐야? 너 오늘 어디 아프냐? 행동이 조금 이상한데? 거실에 차가운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열이 나듯 땀이 났다. 한동안 고양이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거실에 쏟아진 모래에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왔다.
그날 뒤 나는 고양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곧 집 밖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고양이 외의 다른 동물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집 주변을 지나가는 강아지와 새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고양이들은 각각 지내는 곳에 따라 개성 있는 말투를 구사했다. 절에 사는 고양이는 언제나 반야 심경을 외우고 있었으며 수산시장에 사는 고양이는 오늘 어디 생선이 좋다는 이야기를 내게 항상 들려주었다. 나이트클럽과 술집 근처에 사는 고양이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양아치와 조폭들에게 말을 배운 덕인지 사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험한 말들을 구사하고 있었다. 야,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알아보냐? 이 콩만한 년이. 아따, 어떤 년이 우리 형님을 야래봤었소? 박 앞발로 할겨부려? 험한 걸 보기 전에 어여 안 사라지냐? 아이고, 형님. 거 쓸데없는 거 내비두고 얼른 들어오소. 오늘 물 좋은 아들하고 요 앞에서 가져온 생선으로 쫙 차려놨습니다. 물이 좋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호기심이 동하긴 했지만 치켜드는 발톱이 무서워서 그 뒤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평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고양이는 당연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나비였다. 나비는 까만 턱시도를 입고 있는 것이 딱 나비 같다며 남자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가 데리고 살았던 녀석은 은연중에 그의 말투, 성격을 닮아 있었다. 무심한 듯 아닌 듯 가끔씩 던지는 한마디가 그랬고 고양이인 주제에 생선을 싫어하는 점이 그랬다. 넌 왜 생선을 싫어하는 거야? 글쎄, 네가 오히려 싫어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난 비린 거 싫어해. 정말? 고양이들도 그런 걸 따져?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고양이니까 당연히 생선을 좋아할 거라는 편견은 버리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생선, 요 앞 수산시장 녀석 말만 듣고 사온 것 같은데 그 녀석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아. 완전 사기꾼이야. 아이고, 여기 웬 빨간 점이? 내가 손에 든 레이저 포인트를 움직이자 나비가 재빨리 쫓아갔다. 이봐, 내가 이 레이저 포인트 놀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고, 이런, 놓쳤군. 절대 쉽게 잡혀주지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밥 먹는 중에 이런 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재빠른데? 나비는 불만스러운 듯 이야기했지만 몸은 솔직했다.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자세를 낮춘 채 나보다 더 집중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쫓았다. 잡을 수 있는 물체였다면 이미 몇 번이고 잡혔을 것이다. 남자친구가 죽은 뒤 딱히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나에게 있어 저녁 시간 나비와 놀아주는 것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다. 연말이 오고 나서부터 나비와 나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적어졌다.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놀지도 않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화장실은 다시 더러워졌고 사료는 말라 비틀어져 굳어갔다. 작년 겨울 남자친구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나비가 아무렇지 않게 내게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소리 없이 나의 삶에 남자친구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밀어넣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대학 커플로 시작한 우리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 딱히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가족 외에 가장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었다. 아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난 항상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우울은 곰팡이처럼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있었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잠만 잘 때도 있었다. 고양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후로부터 조금 나아졌던 나의 우울증은 겨울이 오면서부터 다시 심해졌다. 이봐.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나비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비는 어딘가 조금 아픈 것 같았지만 도저히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이 오지 않으면 항상 수면제를 먹었고 악몽이 시달리며 아침을 맞이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퀴퀴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신발을 벗어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불을 켰다. 나비는 항상 앉아있던 소파 위에 쓰러져 있었다. 달려가 나비의 몸에 손을 댔다. 불덩이처럼 몸이 뜨거웠다. 뭐냐? 왔냐? 그제야 내가 왔다는 것을 눈치챈 듯 나비는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픈 거야? 다급하게 물었지만 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쌕쌕거리며 힘겹게 숨을 쉴 뿐이었다. 며칠간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냥 놔둔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난 재빨리 나비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거리로 나와 동물병원을 향해 뛰어갔다. 쓸데없이 다시 남자친구 생각이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남자친구와 나비의 모습이 겹쳐졌다.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울먹이며 미친 사람처럼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도로 위를 뛰었다. 뭐냐? 너 문 단속은 제대로 한 거냐? 칠칠 맞게 열고 나온 건 아니겠지? 아직 말할 힘은 남은 듯 나비가 중얼거렸다.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참, 쪽팔리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안 돼, 절대로.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삼류 영화의 주인공 같은 대사를 나누면서 도로를 질주했다.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에서 피가 났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에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린 채 동물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퇴근을 준비하던 수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는 처참한 내 몰골에
테러리스트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나비를 받아들였다. 증상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나비 죽으면 나도 못 산다고 그렇게 질질 짜면서 주태를 부렸다. 잠시 후 수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멈췄던 눈물 콧물을 다시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눈앞엔 언제 아팠냐는 듯 선생님과 장난을 치는 나비의 모습이 보였다. 책상 위엔 나비가 토해낸 생선 찌꺼기와 뼈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나비는 나를 보더니 쪽팔린 듯 구석으로 숨기 시작했다. 수의사 선생님이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고양이한테 생선 안 주는 게 좋아요. 잔뼈가 걸리거든요. 병원에서 빌린 슬리퍼를 신고 가슴에 나비를 안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다. 걸을 때마다 진심으로 발이 아팠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우습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다.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단순히 목에 뼈가 걸린 것이었다니 쓴 웃음이 났다. 하지만 한편으론 여태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미안함이 몰려왔다. 너 생선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근새근 소리를 내며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방금 전까지 환자였기 때문에 이내 참기로 했다. 집에 가면 청소나 해야겠다. 나의 중얼거림을 듣던 나비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성혁이가 나 걱정 많이 해. 나비의 말에 난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렇게 갑자기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다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리던 눈물은 어느새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만큼 커다란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다. 혼자서 버티고 버티던 슬픔과 괴로움이 무너져 내린 듯 눈물이 흘렀다. 나를 혼자 두고 먼저 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듯 가슴이 아려왔다.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던 내 앞에 생선가게 고양이가 다가왔다. 아가씨, 그렇게 울면 예쁜 얼굴 다 상해. 이 손수건으로 닦으라냥. 나는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고 생선가게 고양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런 나를 지켜주었다. 좀 흐르네? 좀 괜찮아졌어? 나비의 말에 난 눈물 콧물 다 흘려 새빨개진 얼굴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화장실 청소 좀 잘해. 미안해. 나비야. 또다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유, 저기 아가씨 또 온다냥. 다들 얼른 일어나서 다시 나오라냥. 그날 이후 난 동네 센터에 상담을 다니게 되었다. 때때로 울감이 찾아왔고 느닷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럴 때마다 나비와 고양이들이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나비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날 이후 화장실 청소를 거르지 않는 내가 내심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H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본 안내문은 입학식 당일 배부한 안내문과는 별도의 안내문임을 알려드리며, 본 안내문의 내용이 어떠한 경로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위 사항을 어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교에선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학생 여러분께서 3년간 보내실 H고교에서의 학창시절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첫날 첫 수업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자신의 담당이 될 학생들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하실 겁니다. 이때 본 안내문을 함께 읽으며 유의사항도 같이 교육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차기석이라고 소개하고 담당 과목을 수학이라고 하며 본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면 즉시 귀를 막고 책상에 엎드린 뒤 아주 큰 소리로 "이선희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친 뒤 그대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진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후 이선희 선생님과 차기석 선생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문과 의문은 전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학교 모든 교실 내부의 바닥과 벽은 기본적으로 석재 재질입니다. 교실로 들어설 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지신다면 바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살펴봤을 때 바닥이 나무로 된 재질이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외우시고 마음속으로 10초로 세신 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실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은 특히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으로 다른 의도는 없으며 최근 그 의미가 퇴색되어 좋지 않은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학교의 보안과 시설 보수 업무는 모두 외부 업체의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교내에는 이따금씩 방문하는 무인 시스템 기술자를 제외하고 경비원이나 수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을 수위 아저씨라 밝히며 2학년 8반 담임 선생님께 무언가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다면 즉시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향하시거나 인적이 많은 운동장으로 피하십시오. 저희 학교는 전 학년 10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학년은 모종의 이유로 8번만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비가 오는 날 어느 노인이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길 안내를 부탁한다면 학생 여러분께선 교무실은 본관 1층입니다 라고 말한 뒤 그 이상의 대응은 삼가하시고 즉시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의 출입구는 하나이며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기 이전엔 교직원들의 교원증이나 담당 교사에게 발급받은 조퇴 혹은 외출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매 시험이 끝나는 이틀 뒤 여러분의 성적과 전교 석차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교 석차 3등 안에 드는
새 학생에게는 그에 걸맞는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은 교무실로 와서 차기석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차기석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에 들 것입니다. 7번째,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및 기타 방과 후 보충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청소와 마무리까지 모두 끝난 뒤 교직원과 학생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 이전까지 하교하고 또는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출입문은 자동으로 잠겨집니다. 만약 오후 5시 30분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출입문이 잠긴다면 출입문 왼쪽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양팔로 X 모양으로 만들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면 구하러 갈 것입니다. 8번째, 저희 학교엔 성적 비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는 뉴스에도 크게 보고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헌데 몇몇의 직구전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13년 전의 일이며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은 학교 측에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다면 먼저 그 학생의 교복과 얼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본 결과 비슷하지만 다른 교복을 입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라면 그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은 무시하시고 가능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학교 측에서 이 사항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고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매년 10월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단, 저희 학교는 계곡과 강 또는 그와 밀접한 지역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익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선 수학여행 예정 한 달 전부터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되 먼저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목적지를 잘 보시고 계곡이나 강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 통신문은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안내문의 수칙을 잘 지켜 3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좋은 추억만 남겨가시길 기원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5년간 안내문에 학교 측에서 추가하지 않은 항목이 매년 각기 다른 항목에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항목 중 차기석 교사를 찾아오라는 그 항목이 존재할 경우 본교는 시험기간 전후로 일주일간 학생의 교무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H여자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첫 화재 신고 이후 화재는 정확히 3일 만에 진압되었다. 교내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약 1000명, 전원 사망. 현장에 있던 소방관의 증언으로는 불길을 아무리 진압해도 근처에서 새로운 불길이 생겨나길
반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화재가 정확히 3일 뒤에 약속이라도 한 듯 줄어들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건 화재 전 교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긴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정상이었지만 이상하리 많지 비교적 정상이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일부 복구하여 위에 신입생 안내문을 복구했다. 현재 이 문서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또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기나긴 재수 생활을 마치고 용돈벌이 겸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다. 마땅히 해본 알바는 딱히 없어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약 3개월간 단기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남자이기도 하고 페이가 주간보다 높기 때문에 난 망설임 없이 주말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귀신보단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에겐 야간 타임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았다. 첫 주 근무에는 평일 야간 근무자가 내게 간단한 인수인계와 포스기, 물품 받는 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분은 나보다 4살 더 많은 소방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워낙 선한 인상의 형님이라 첫날 근무날부터 바로 친해질 수 있었다. 형님은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며 나에게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고 새벽 3시쯤에 먼저 퇴근하셨다. 그렇게 첫날은 첫 근무이다 보니 엄청 쫄아 있었고 잠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다. 설령 잠이 들려 해도 야간 주말이라 사람의 왕래가 생각 외로 많았기 때문에 나태해질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첫날의 근무는 그 형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형님과 2인 근무를 서게 되면서 그 형이 나에게 물었다. 어제 새벽에 별일 없었냐?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문이 열린다거나.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난 의아했지만 어제는 첫날이라 긴장했던지 오싹한 기분을 느낄 여지도 없었고 실제로 어떤 이상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사실 그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지는 어렴풋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 동네는 서울이긴 하지만 과거 좀 낙후되었던 동네로 여러 도시 괴담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중 편의점과 관련해서도 몇몇 도시 괴담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자면 보통 야간 근무에는 여자를 잘 두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아무 알바생이나 뽑는 시절이었고 점주가 여자 알바생을 야간 근무자로 고용했었던 것으로 안다. 해당 점주는 알바생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새벽마다 편의점에 불시 방문을 했었고 졸고 있는 알바생을 훈계하거나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다 점점 점주의 도가 넘게 되었고 근무 태만과 여러 가지의 약점을 빌미로 성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후유증으로 그 여자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 관리실에서 일요일 새벽 2시 40분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 뒤로부터 새벽 2시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알바생들이 졸고 있으면 자살했다는 그녀가 나타나서 조용히 들어와서는 알바생을 빤히 쳐다보거나 물품 진열 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괴담이다. 하여간 괴담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며 워낙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도시 괴담이라 편돌이나 편순이가 아니었더라도 대강 알고 있던 이야기였다. 무튼 아무래도 그 형님이 근무 선지 얼마 안 된 나를 놀려주려고 그랬나 싶었다. 그래서 나도 형님께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고 코웃음 쳤고 안 놀래켜줘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형님은 일단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다. 너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구나. 근데 거짓말 같지? 근데 나는 직접 겪었어. 아니, 진짜야. 그 형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원래는 그 형님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주말 야간 근무자라고 했다. 주말 야간 근무를 한 달 정도 하니 새벽마다 공부하기에도 지치고 요령도 어느 정도 생겨서 여유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일요일 새벽 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고 한다. 그때의 계절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쯤이었다. 쌀쌀한 날씨이긴 해도 출입문이 닫혀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춥진 않았지만 갑자기 느껴진 한기에 그 형님은 잠에서 깨었고 출입문을 바라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보통 출입문에는 손님이 온 것을 인지하기 위해 딸랑이를 달아서 문이 열고 닫히면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해당 종소리나 딸랑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 깊이 잠들어 그 소리도 못 듣고 잘 수도 있지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닌 이상은 걷잠 자는 정도라 그 정도 소리에는 깨어야 했다고 한다. 하여간 그 형님은 손님이 온 것으로 파악돼서 진열대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손님이 와 있었다고 했다. 흰색 바탕 원피스에 방울과 같은 땡땡이 점박이 원피스를 입은 여자로 진열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으나 11월 달이면 나름 꽤 춥기 때문에 절대 원피스를 입을 계절은 아니므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니 대략 2시 43분쯤이었다. 그렇게 그 형님은 그 여자의 동태를 유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삼각김밥 따위에 냉장식품 진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또한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 1분, 3분, 5분.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행태가 너무 수상해 계속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계속 보니 어느새 자기도 공포감에 지배되기 시작했고 그 여잔 어떠한 미동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진열대만 바라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열려있는 출입문을 닫는다는 핑계로 그 여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파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다 문을 닫으러 가는 사이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진열대 쪽으로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입으로 무언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 마치 형님은 이렇게 들렸다고 한다. 자니? 자면 안 돼. 자니? 자면 안 된다고. 졸지 마. 형님은 너무 무서웠고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일단 문을 닫고
일단 그 여자에게 이야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 여자가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전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지 마요. 제발. 그리고 그녀는 관리자실을 향해 달려가더니 열쇠도 없이 문을 열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형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출입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정신을 살짝 잃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그 관리자실 문을 열어 냉동 창고, 금고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사람의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한다. 형님은 반패닉 상태가 되었고 이대로는 너무 무서워서 근무를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점주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새벽녘에 깨운 점주님은 당연히 정상적인 컨디션일 리 없었고 당연히 온갖 짜증을 내며 새벽 4시가 좀 넘어서 편의점으로 부랴부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 형님 말을 믿지 않았고 근무 태만으로 졸아서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오히려 질타를 하며 혼냈다. 물론 형님은 그렇게 혼나면서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안심이 되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래도 형님이 너무 진지하고 울먹거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니 점주님도 뭔가 수상했는지 그럼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자고 제안하였고 점주님은 관리자실에서 CCTV 내용을 확인했다. 그렇게 15분 뒤 점주님은 진지하게 형님에게 이야기했다. 너 혹시 몽유병 있니? 형님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그런 병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점주님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라고 하였고 실제 영상을 확인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이 CCTV 내용은 실제 나도 2번째 날 형님께서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영상에 기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 새벽 2시 38분경 그 형님은 판매대 의자에서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출입문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놓고 다시 판매대 의자에 앉아서 졸기 시작한다. 그리고 몇 분이 안 지나서 2시 43분경 형님은 추위를 느끼며 졸음에서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열어놓은 출입문을 의아하게 쳐다보며 앉아있는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갑자기 냉장식품 진열대 쪽을 계속 쳐다보고 해당 구역의 CCTV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5분간 그는 아무도 없는 곳을 응시하며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 출입문을 다시 닫으러 움직이고 다시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의 시선은 관리자실을 향하게 된다. 그리고 푹 쓰러지고 약 1, 2분이 지난 뒤 본인이 관리자실 문을 열고 닫으며 다시 출입문에 기대어 쓰러진다. 그렇게 다시 몇 분 뒤 그는 관리자실 문을 열어 확인하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나오며 점주님께 전화를 건다. 이것이 약 10분간 있었던 CCTV 내용이며 이는 내가 봤을 때 묘사된 내용이다. 사운드는 따로 저장되지 않아서 어떠한 소리나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형님의 시선이나 공포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다. 형님은 CCTV 영상을
내게 보여주며 자신은 절대 이러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자기가 귀신에 홀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형님은 너무 무서워서 야간 근무를 때려치고 평일 야간 근무로 바꾸었으며 다른 알바생을 구하여 주말 야간 근무를 시켰으나 그 알바생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헛것이나 현상을 목격해서 겁에 질린 채 탈주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다. 형님의 이야기와 형님께서 보여주신 CCTV 내용으로 실제 형님의 자작극인 것인지 아니면 형님이 정말 귀신에 홀려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그 형님의 관점에서는 그 여자를 진짜 보았고 그 여자의 괴성도 들었다. 그리고 그 형님이 묘사한 그녀의 원피스 그리고 행동에 솔직히 나도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나도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절대 졸지 않았고 스피커폰으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어떻게든 버텼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출입문 딸랑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절로 문이 열린다거나 종종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마다 술 취한 새벽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러한 정적을 깨워주었기 때문에 다행히 홀렸다는 정도까지 가진 않았다. 그렇게 나는 3개월간 단기 알바를 무사히 마쳤다. 해당 편의점에 대한 괴담이나 이야기는 내 기억에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대학 새내기 시절 점주님께서 온 연락으로 나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서울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며 편의점을 터는 2인 강도가 활개치고 있었다. 이들은 보통 졸고 있는 알바생이나 여자 알바생을 타겟으로 알바생이 비상 연락을 취하기 전 먼저 제압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2인 강도로 워낙 도주도 빨라서 경찰들의 수사는 계속 난항이었다. 그러다 11월 4일 새벽경에 우리 동네 바로 옆 편의점을 털었고 해당 동네 편의점 알바생은 목숨에는 지장 없지만 중경상을 입었고 금품은 거의 털렸다고 한다. 그들의 범행 시각은 새벽 4시경으로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들은 그 동네 기준으로 우리 동네까지 탐문 수사 및 CCTV를 조회하고 있었다. 그러다 경찰들은 내가 일하던 편의점까지 조사하게 되었고 편의점의 외부 CCTV를 돌려보다가 그 형님께서 관리자실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 즉 우리는 출입문 쪽을 보지 않고 관리자실 쪽에 CCTV를 중점으로 바라봐서 눈치채지 못했던 출입문 쪽을 돌려보게 되었는데 그 출입문 CCTV에는 그 2인조 강도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내부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형님을 쳐다보다 다시 자신들의 갈 길을 갔다. 후에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그들은 결국 잡히게 되었고 내가 알바했던 그 편의점도 그들의 범행 대상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바로 11월 4일 일요일 새벽이 그들의 실행 날짜였다. 그들은 범죄 대상으로 우리 편의점을 노렸었고 형님이 조는 걸 본 그들은 연장과 장비를 챙겨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형님의 행동에 당황해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범행 대상을 바꾸어서 옆 동네까지 가게 되었다.
점주님은 해당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 수상한 사람이나 흔적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과연 그녀는 그 형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려 돌아다녔던 것일까? 사실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른다. 다만 새벽 2시 40분 그녀는 지금도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깨우러 갈 것이다.